페이지죠. 제6절 무권대리 해가지고 이 협의 무권대리 나옵니다. 의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 무권대리가 협의의 무권대리고요. 원칙적 무권대리 형태고 2번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그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왜 자식들이 왜 내 땅과 쥐들이 싸움박질이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첫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을한테 가서 갑한테 땅 사서라도 나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그렇게 해줄 놈 같지가 않다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행을 청구할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겠죠. 요건은요.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요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은 한 1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때는 뭐 하는 거죠? 신경이 팍 쓰이는 거죠. 이럴 때 을은 갑은 병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그 계약 받아들이겠다.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한테 1억 5천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병도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면요? 추인하면. 그러면 요 추인권 때문에 요 병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병은 갑이 만약에 추인한다 그러면 갑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갑이 만약에 추인을 안 한다면 을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준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첫째, 병은 최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하고 뭘 독촉하냐면 추인 여부죠. 네가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빨리 결정이 나오. 추인 여부를 최고 독촉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갑이 말을 씹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돼서요. 이제 병은 홀가분한테 을에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만약 이것도 번거롭다면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또 요 철에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했다면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것이니까 굳이 뭘 인정할 필요 없어요? 철의 거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뭐예요? 막는 거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거고요. 조금 더 볼 것은 뭐냐면 요 추인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가. 본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추인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는데 A. 추인의 성질입니다. 추인하고자 할 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추인의 방법이 나오는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132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메뉴이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이 법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해요. 다만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그 사실을 모르는 병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거죠.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요 상대방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한번 보시되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10번 추인의 상대방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추인 시부터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이 매매계약할 때로 소급하게 되고요. 나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 해가지고 추인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인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하단에 뭐가 나오죠?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요 판례는 뭐냐면 묵시적 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 묵시적 의사표시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묵시적 의사표시였잖아요. 따라서 1번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면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대요. 왜 돈을 받았겠어요? 추인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고 돈을 어떻게 해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이것도 뭐예요? 추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 추인을 하려면 이행을 하든지 이행을 받는 것과 같은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인 거죠. 이에 말해서 맨 밑에 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뭐죠? 방치한 경우죠. 맨 밑에 보시면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의 부동산을 매던 사실에 대해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는 관계를 이거 볼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판례입니다. 마지막 판례.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 대리인의 권리를 침한 자가 그 침해를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만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추인도 아닌 거죠. 그 다음 위헌 판례는 뭐냐면 조심할 건데 우리가 이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뭐가 돼요? 추인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매도인 측의 이행은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죠. 매도인 측에서. 근데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안 팔겠다는 뜻이죠. 그죠? 따라서 뭐가 아닌 거예요? 추인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요. 매도인 측에서 이전 등기를 해주거나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매도인 측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땅 안 팔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추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부가 매매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 반환기일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해주자 그 기일을 연기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거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도인 측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안 팔겠다는 뜻, 추인이 아니란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무권대리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이 상속 문제를 보기 전에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민법 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2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없죠, 그죠? 똑바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는 파생 원칙으로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앞뒤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금반언의 원칙이고요. 요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이게 뭐라고요? 금반언의 원칙인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무권대리인 본인을 상속한 경우거든요.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이 화병이 걸리셨는지 이 양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을은 원래는 무권대리인이었지만 이제는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이 상속받은 본인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해서 추인을 못하겠다 또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얘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가시고 나서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고요. 요거는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 다음 2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요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성년의 아들을 말하는 거 일반적이죠. 아무튼 뭐 아버지가 아들 땅을 허락도 없이 뭐 했어요?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을이 돌아가시자 갑에게 뭐죠?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갑은 본인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한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갑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말은 한 적은 없죠. 누가 팔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따라서 갑이 이제 와서 나 안 팔겠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도 좀 기억하자고요. 결론. 그렇죠? 그래서 1. 무권대리인 본인을 상속한 경우 타이틀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요거죠. 추인 거절할 수 없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요거죠. 무효 주장 가능. 다시 말하면 무효 주장하고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결론이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밑에 것도 나올 만한데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나오죠. 1번 상대방의 채우권이죠. 뭐 읽어볼 필요 없죠. 그죠? 상대방은 채구할 수 있습니다. 뭘요? 추인 여부를.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하는 것을 본다.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4번 상대방의 철회권 요거죠.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거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하단에 보신 요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한 거는 아니고 기억할 것은 뭐예요? C.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시한 점. 그 다음에 D. 무권대리인은 뭐 해야 돼요? 행인 능력자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책임의 내용 해가지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판례에 넣어놨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끔 나오는데 자 일단 갑과 을 간에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갑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사무관리가 되고요. 이 사무의 관리의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과 무권대리 관계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추인이 필요하다.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란 말이 뭐냐면요.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사무관리가 뭐죠?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약 올려. 아이고 요새 너무 춥네요. 아우 저 우리 따뜻한 동남아로 해외여행 가거든요. 한 달 갔다 옵니다 하고 약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인간이 아주 기분 나빴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집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고소했거든요. 아싸 고소하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한 달 동안이나 안 온다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집의 수도를 수리해 줬다면 그게 뭐예요? 사무관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옆집의 수도를 수리해 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수도를 뭐 한 거죠? 수리해 준 거잖아요. 사무관리가 뭐라고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거죠. 마찬가지죠. 갑이 왜 추인하겠어요? 지한테 이득이 되니까 뭐 하겠어요? 추인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땅을 뭐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팔아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이 뭐 하게 되면요? 추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법적 의무 없이 갑의 땅을 뭐 한 거죠? 팔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사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추인하게 되면 본인과 무권들의 관계가 뭐가 되죠? 사무관리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재미를 위해서도 있고. 제가 이 동네를 어렸을 때도 지나다녀 봤지만 올 일이 없어서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막 장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 동네가 뭐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또 뭐죠?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죠. 그죠? 나이 드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물건도 되게 싼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층 가면 옆에 맨날 생선 이렇게 가게 있죠. 그죠? 리아카를 놓고 갑이라는 사람이 뭘 팔고 있냐면 생선을 팔고 있어요. 옆에서 을이라는 아줌마도 리아카를 놓고 뭘 팔고 있냐면 뭘 판다 할까요? 야채를 팔고 있다 그럴게요. 그죠? 그런데 갑이 추우면 또 뭐도 자주 마렵죠? 소변도 자주 마렵죠. 그죠?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간 사이에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선을 만작만작 하는 거죠. 그러길래 을이 아줌마 물 좋아요? 사가세요 라고 했더니 병이 을한테 아줌마는 야채 파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을이 아 갑이 화장실 가면 저한테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뭐 한 거죠? 현명한 거죠. 그렇지만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한 바는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생선을 병한테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팔고 이제 어떻게 갔는데 갑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생선이 없네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자기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팔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이 잘했어 뭐 한 거죠? 추인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을은 갑의 생선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 팔아준 거니까 을과 갑은 뭐가 되는 거죠? 사무 관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생선을 5,000원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원래 생선 가격이 10,000원인데 잘못 알고 5,000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복잡해진다. 그죠? 예를 들어서 생선을 5,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5,000원짜리인데 잘못 알아가지고 3,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아줌마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5,000원짜리를 8,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5,000원 갑한테 줘야 되겠죠. 왜요? 부당이득이니까. 그죠? 따라서 사무관리가 되면 뭘 해줘야 돼요? 받은 돈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해요?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5,000원짜리를
그럼 못판 2,000원은 어떻게 돼? 3,000원만 주면 돼? 아니면 내 돈 2,000원 붙여서 5,000원 줘야 돼? 붙여줘야 돼, 그죠? 왜냐하면 과실로 5,000원짜리를 뭐예요? 3,000원에 판 거니까 요 2,000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하고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0원 팔았으면 내 돈 2,000원 붙여서 어떻게 해요? 5,000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8,000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5,000원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8,000원 다 줘야 될까요? 우리 민법은 8,00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8,000원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남의 일 뭐 하는 게 좋아요? 안 껴드는 게 좋습니다. 잘 되면 뭐예요? 다 그 인간이 가져가고요. 잘못되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 독일 놈들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독일 놈들의 민족성은요, 기본적인 게 어떠냐면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뭐죠? 이렇게 확실하기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남이 자기 일을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요 사무 관리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를.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에요? 좋은 게 좋은 민족이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팔아주려고 하고, 그죠? 만약에 3,000원에 팔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많은 게 우리의 민족이지만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로 말씀드리면 그 독일은요,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 해주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침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해준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설거지하는 것이 만약에 부인의 업무라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편도 뭐 하면 안 돼요? 설거지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도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로.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와, 남자가 되게 좋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 정확하게 일을 반씩 나눠요. 반씩 나누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꾸로 남자분이 집에서 있고 부인이 직장을 나가면 거꾸로 부인은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애 키우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남자가 해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구별이 안 돼, 막. 그러니까 남편이 주부라도 남자는 뭘 해줘야 돼요? 설거지 해줘야 되죠, 그죠? 거꾸로, 그죠? 남편이 집에 있고 부인이 직장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집단에서 장까지 봐가지고 막 들고 와서 뭐죠? 오면 어떻게 밥도 안 해먹고 있죠, 그죠? 밥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의무 내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가 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이거를 희생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뭐 1, 2년은 하지만 20년, 30년, 40년 하고 나면 인생 괜히 헛산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그게 뭐예요? 희생, 봉사가 아니라 본인의 뭐예요? 해야 될 직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남편도 함부로 내 일을 뭐 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해주면 안 되고요. 청소해주면 안 되고.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부인이 직장 다니고 남편이 뭐죠? 거꾸로 이렇게 집에 있으면 부인이 절대로 가사 노동해주면 안 돼요. 하면 남편이 막 짜증내. 왜 내 일을 당신이 안 해요? 애까지 뭐죠? 다 남편이 키웁니다. 근데 독일이란 나라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대학은요, 시험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무 대학에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뮌헨대학이 책으로 좋다 그러면 뮌헨대 누구든지 가요. 거기다가 대학교 등록금도 공짜예요.
등록금도 공짜입니다. 외국 사람도 공짜예요. 이번에 그 난민들이 막 독일로 가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면 독일 가면은 난민들한테 일주일에 15만 원? 두 달? 그러니까 독일만 가면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에 15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인 가지고 하면은 독일만 가면 얼마 들어와요? 한 45만 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디로 막 가려고 그런 거죠? 막 독일로 막 가려고 하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독일 갔더니 뒷골목 갔더니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야. 막 사람들이 막 난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 대학도 공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대학교 가는 진학 비율이 17%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너 원하면 서울대 갈 수 있고 그죠? 등록금도 어떻게 해요? 공짜로 하면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서울대 갈 것 같은데 굳이 서울대도 안 가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더라도 대학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한 17% 정도만 하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은 누구나 다 가고 공짜지만 졸업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죠? 갔는데 8년, 9년 다녔는데도 실력이 안 되면 뭐라는 건데요? 졸업을 못 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떨어지죠. 왜요? 8, 9년이라는 젊은 날의 그 중요한 시점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다시 말해 걔네들은 돈 문제보다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엉뚱한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시간 동안 뭐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날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요? 신중하고요. 실력이 안 되면 뭐죠? 좋은 대학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자기한테 맞게 갔더라도 졸업하는데 5년, 6년 걸려요. 4년 가지고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자분들은 거의 안 가, 대학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 경우하고요. 대학까지 가가지고 취업을 해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왔을 때 연봉을 비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다닌 분이 연봉이 더 높아요.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보다 6년 다닌 분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가지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진짜 뭔가 뭐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대학을 안 가고요. 여자분들은 거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는 대학생이고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이. 왜냐하면 남자는 뭐죠? 6년 동안 대학을 다니니까 집에서 뭐죠? 있고 부인은 뭐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죠? 직장 다니고 이런 부부가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만 와이프가 날 뿐. 모든 건 다 누가요? 남편이 합니다. 젖 먹이는 것도 남편, 애 키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편. 학교 데려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남자가 이렇게 뭐 있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막 근데 있으니까 맨날 뭐예요? 싸우고 뭐 옆집 개뚱이 아빠는 왜 설거지는데 니는 왜 안 해주냐 그러고 그죠? 거기다가 더 엽기적인 건 뭐예요? 직장 남편은 실직해도 집에 있는데 맨날 누워가지고 그냥 막 TV만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부인은 직장도 다니고 막 장도 보고 밥도 해주고 막 이게 막 이상해지니까 뭐 하는 거죠? 싸움 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죠. 뭐가 더 이상하죠? 사모하려면 되겠죠. 그 독일이 배울 게 많아요. 또 배울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재미로 말씀드린 건데. 군대도 좀 배울 만해요. 군대. 그러니까 거기도 징병제도예요. 징병제도. 독일도 뭐예요? 징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군대 가요. 근데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별로 반발이 없는데 첫째는 예외 없이 다 가요. 장애인도 군대 가요. 장애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장애인도 다 가요. 남자면. 그 다음에요. 전군인이 방해예요. 그래서 뭐죠? 집에서 뭐요? 출퇴근하고 군사훈련만 받아요. 걔네들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징병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좀 위치가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맨날 전쟁한 나라니까. 유사시에 뭐가 확보돼야 되냐면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오로지 뭐만 받아요? 군사훈련만 받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집에서 출퇴근하고 예외 없이 다 가니까 독일 남자들은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괜히 그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산꼭대기 쳐놓고, 그죠? 쳐놓고, 이 추위 나와가지고 뭐예요? 총 들고 막 보초 쓰고, 막, 그리고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전 공고 나왔는데, 훈련 받기보단 맨 뭐만 해요? 삽질하고, 낫질하고, 막, 작업만 하다가 오거든. 근데 오히려 걔네들이 더 정예군이에요. 왜냐면은, 6개월 동안 오로지 뭐만 해요? 군사훈련만 하니까, 나중에 유사시에 모였을 때, 만약에 이게 동원된다면, 우리는 뭐 솔직히 병장쯤 되면은 총 다룰지도 몰라 잘. 왜 하도 안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되는 게 뭐예요? 훈련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무반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출퇴근 집에서 예비군청 가가지고 훈련받고 한 오후 5시면 퇴근해요. 집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고. 북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방비 60% 뭔지 아시죠? 국방비 60%가 군인들이 먹고 자는 비용으로 60%가 지출이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정군이 방위처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군사훈련만 받으러 가면 이 부분의 대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략할 수가 있어요. 안 자니까. 안 먹으니까, 그죠? 그 대신 이 돈으로 뭘 많이 고용하면 돼요? 직업군인을 많이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인들을 많이 요새 직업군인들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죠? 많이 고용해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뭐예요? 전방이라 이런 데서 뭐죠? 정예군으로서 근무를 해주고, 일반인들은 증명해서 예비군 자원으로서 뭐죠? 군사훈련만 일정 기간 받는다면은 이게 또 정예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징병을 하되 예 없이 다 뽑아가고, 그 대신 뭐죠? 짧은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략한 국방비를 가지고 뭐예요? 직업군인을 늘린다면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이 뭐죠? 해결될 거고요. 군대 갔다 온다는 것도 남자들에게 뭐죠?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제가 가끔 제가 나이 드니까 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가고 언제 돌아갈까 딱 하면 저는 항상 군대 제대한 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군대 가기 전으로 가기 싫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는, 그죠? 자, 우측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이거 들으시면 돼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무효예요. 이런 거 없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뭐예요? 무효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상대방을 이렇게 복잡하게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얘하고 계약을 했으니 얘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저한테 뭔가 씹으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다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행위 무권들은 무효예요. 근데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뭘 해줬어요?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으니까 계약의 무권대리라는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준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합니까? 준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의뢰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이것도 옆에다가 갑을 적어놔야 되겠네, 그죠? 지금 을이 누구예요? 본인. 그죠? 갑이 누구예요? 무권대리인인 거죠. 그죠?
이것도 일부러 바꿔요. 왜?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죠? 밑에 메모하셔야 되고 그죠? 보자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죠. 무권들인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자 본인이 추인했어요.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해처를 통보했어요. 그러면 추인이 유효한 거예요? 철회가 유효한 거예요? 철회가 유효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 볼게요.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추인은 무효고 철회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 철회된 겁니다. 철회된 거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3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화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화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뭘 하는 거예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뭐로서 확정이 돼요? 거절로서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죠. 다 고시고 보셔야 돼요.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에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지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등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좀 까다롭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쉬었다가요. 표현들로 들어갈게요. 그죠? 표현들.